유럽이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 주요 제3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묶어 이른바 경제적 억제 동맹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군사 나토가 아니라 경제 나토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파급력은 작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의 관세에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반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시키고 미국은 제외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유럽 자유주의 정치 그룹이 정상회의 전날 관련 문서를 내놓았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급 파트너로 대화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게 식어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의외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시각이 더 강해 보입니다. 유럽이 왜 이런 제안을 꺼냈는지는 문서를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반도체와 히토류 같은 핵심 공급망에서 공동 의존도를 파악하고 무역협정 안에 상호 대응 조항까지 넣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움직인다는 구조입니다. 목적도 선명합니다. 트럼프식 관세 압박에 맞서는 것과 중국의 경제 강압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제 억제력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이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논리 자체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닮아 있습니다. 나토가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모두의 공격으로 간주하듯 이 경제 나토는 한 나라에 대한 관세 공격을 모두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다보스에서 중견국들이 뭉쳐야 한다고 외쳤고 유럽은 그 흐름 속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에도 나쁘지 않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휘두르면 유럽과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면 반도체와 히토류를 함께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멈춰서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미 누적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떠올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 유럽은 줄줄이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태도를 가장 먼저 드러냈고 프랑스는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뒤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 27개국이 모여 내놓은 공식 메시지도 사실상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럽이 지금은 한국을 향해 함께 뭉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새 연대를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다 실제 피해는 미국 동맹국들이 먼저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백악관은 유럽 동맹과 아랍 동맹을 향해 호르무즈에 함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어떤 국가는 전화를 피하고 어떤 국가는 백악관과의 접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미국 군함마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물러선 정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 드론 공격 위험을 감안한 일시 후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호르무즈에 들어가 호위작전을 하는 난도가 한국 비무장지대를 눈 감고 걷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들만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태도에 유럽이 반감을 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이 걸리면 반미 전선까지 검토하면서 연대를 외치지만 한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은 한국을 향해 무기 지원 압박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다며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또는 우회 형태로 내놓으라고 몰아붙였고 한국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곤란한 안보 현실은 그때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중동 방산 수출을 놓고도 압박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에는 천군 같은 무기를 팔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내놓지 않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같이 뭉치자고 말하면서 정작 한국의 방산 수출은 통제하려 드는 모습입니다. 더 노골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사토리 프랑스를 앞두고 K방산을 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잡자 독일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세이프 금융 프로그램을 앞세워 캐나다가 자금을 더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부담은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현대차와 배터리 공장이 일자리 문제로 압박을 받았던 흐름과도 맞물리며 한국은 적지 않은 부담을 겪었습니다. 결국 패턴은 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연대를 외치고 한국의 실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유럽은 파트너를 원한다기보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레버리지를 원한다는 인상을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 패턴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표정이 싸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복잡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는 매우 불편한 파트너입니다. 관세 압박을 걸고 주한미군 문제를 흔들고 파병 요구와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과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혈맹 관계에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의 전력을 전부 쏟아붓지 않고 있을 뿐 여전히 지구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쉽게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한국에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방향을 보여왔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사거리 제한 완화, 핵추진 잠수함론의 여지 확대 같은 흐름은 한국 국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재료를 익힙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이 직접 돈 쓰기보다 동맹이 더 많이 떠안기를 바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활용할 지점이 있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동맹에 선뜻 들어가는 순간 트럼프에게는 한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전선에 올라탔다고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동맹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면 미국을 겨누는 연합에 동참한 모양새가 됩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흔들 수 있고 무역 협상에서도 훨씬 거칠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바이든 시기부터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자금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억울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와 방산, 조선 수요가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 역량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선, 배터리,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미국 시장은 너무 큽니다. 더구나 미국은 인공지능과 핵심 기술의 규칙을 쥔 쪽입니다. 한국이 쉽게 등을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유럽은 한국에 준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요구는 유난히 많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실익은 제한적인데 부담과 의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유럽도 이 딜레마를 알기에 한국을 반드시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체급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이 빠진 경제 나토는 구호만 요란한 선언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공급망 복원력까지 따져보면 한국은 이미 실질적 핵심 축입니다. 유럽이 원하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한국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유럽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닙니다. 한국만의 포지션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판이 바뀌었습니다. 중동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고 있으며 유럽은 한국을 경제 동맹에 넣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계약을 위해 장관급 인사까지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손이 뻗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가장 나쁜 선택은 서둘러 한 줄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어느 한쪽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덥석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카드로 쥐고 흔들면 됩니다. 실제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리던 나라가 갑의 위치를 일부 분야에서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 나토 제안은 그래서 굴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한국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거절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차갑게 반응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언제까지 미국의 횡포를 감수할 수만은 없습니다.
견제 수단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 문제까지 유럽이 짜놓은 구도에 그대로 올라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까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럽이 중국에 맞서자고 한다고 해서 섣불리 같은 전선에 서면 한국만 먼저 얼음판 한가운데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잘해야 하는 것은 줄서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휴전 국가로서의 냉혹한 현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이런 제안을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G7이든 나토든 이름값은 화려해도 막상 들어가면 의무와 책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한국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에 맞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대표급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의 속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들러리로 움직일 위치가 아닙니다. 굳이 남이 짜놓은 판에 서둘러 올라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치며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을 가장 비싸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